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은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 현행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기업 심리 BSI 지수는 석 달 연속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재학생들에게 코로나19 특별 장학금 등을 지급한 대학에 대해 1,000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학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누적 적립금이 1,000억 원 이상인 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15만 명을 넘겼습니다. 전 세계 사망자의 23%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미 보건당국자는 코로나19 초기 유럽 여행객을 신속하게 차단하지 못하는 등 연방정부의 대응에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코로나19가 이슬람의 성지 순례도 멈춰 세웠습니다. 이슬람의 성스러운 의식인 하지를 맞아 해마다 250만 명 이상이 메카에 모이지만 올해는 사우디아라비아 거주자 1,000명만 추첨을 통해 순례가 허용됐습니다. 물은 인간 생존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지만 전 세계는 물 부족으로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때문에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과학의 달인, 오늘은 바닷물을 마실 물로 바꾸는 해수 담수화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준석 연구위원을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거리 두기가 지켜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정부가 경고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롯데 사직야구장에서 거리 두기를 제대로 안 지킨 상태로 다수가 모여있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8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 첫 홈경기 당시 응원석인 일루 쪽에 사람들이 몰려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프로스포츠 관람 10%를 허용한 데 이어 단계적으로 관중 입장을 늘릴 예정이었는데 초기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강력하게 경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버스와 열차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이나 장소를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 준수를 명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현재 외국인 감염병 환자에 대한 치료 비용을 국가가 제한 없이 지원하는 것을 개정해 국내 감염을 제외한 외국인 감염병 치료 비용을 본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감염병 관리기관이나 격리시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환자나 감염 의심자가 집이나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것을 거부하면 치료비를 본인이 내게 하고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미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제로금리를 유지했습니다. 연준은 또 한국 등 9개 나라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6개월 연장해 달러 유동성을 늘렸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코로나19로 치명상을 입은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제로금리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00%에서 0.25% 사이로 내린 이후 세 번째 열린 회의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한 것입니다. 연준은 미국 경제가 코로나19 사태를 헤쳐나가고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본궤도에 올랐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path forward for the economy is extraordinarily uncertain and will depend in large part on our success in keeping the virus in check. 특히 최근 몇 주 동안 코로나19 재확산 양상이 벌어지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가 결국 미국 경제에 무거운 짐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준은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모든 범위의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s I've said, very likely there more will be needed from all of us,
And I see Congress negotiating now over a new package, and I think that's a good thing. 연준은 가계와 기업의 신용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몇 달간 국채와 주택 저당 증권의 보유를 늘리겠다고 밝혀 양적 완화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연준은 또 한국 등 9개 중앙은행과 통화 스와프 계약을 6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호주, 브라질 등 6개국과의 통화 스와프 계약은 600억 달러 규모이고 덴마크 등 3개국은 300억 달러 규모입니다. 통화 스와프는 외환위기 등 비상시에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상대국의 통화나 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달러 유동성을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기업의 심리가 이달에도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전망이 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기업경기 실사지수 BSI 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전체 산업의 업황 BSI는 60으로 6월보다 4포인트 상승해 석 달 연속 오름세를 나타났습니다. BSI란 기업가의 현재 경영 상황에 대한 판단과 전망을 조사한 지표로 100을 기준으로 부정적이라고 답한 곳이 긍정적이라고 본 업체보다 많으면 지수가 낮아지고 긍정적이라고 답한 업체가 많으면 지수가 높아집니다. 한은 관계자는 제조업 업황의 BSI의 경우 자동차 부품 판매가 회복하고 반도체 관련 전자 부품 판매가 증가한 데 힘입어 상승했지만 석유화학이나 자동차, 조선 분야는 여전히 BSI가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 여파 속에 온라인 매출이 큰 폭으로 늘면서 전체 유통업체 매출도 증가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상반기 주요 유통업체 매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3.7%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비대면 소비 확산으로 오프라인 매출은 6% 감소했지만 온라인 매출은 17.5%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온라인 업체의 경우 실내 활동이 늘면서 식품과 생활 가구, 가전 분야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해 매출 성장세가 이어졌습니다. 반면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편의점을 제외한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기업형 슈퍼마켓 매출이 모두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품목별로는 외부 활동과 관련된 패션 잡화, 스포츠, 서비스 분야 매출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육부는 재학생들에게 코로나19 특별장학금 등을 지급한 대학에 1,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학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누적 적립금이 1,000억 원 이상인 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예산 배분은 대학별 실질적 자구 노력 금액에 규모, 지역, 적립금 가중치를 곱한 금액을 전체 대학의 합계 금액 대비 비율로 배분합니다. 실질적 자구 노력은 2학기 등록금 감면 등 특별 장학금에서 기존 교내외 장학금 전환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대학은 확정된 사업비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온라인 강의질 제고, 코로나19 방역, 교육 환경 개선, 실험 실습 기자재 구매 분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북 단양에 있는 영천 동굴이 조사 결과 국내에서 가장 긴 수중 동굴로 확인됐습니다. 인근에 있는 다른 동굴과 연결됐다는 사실이 밝혀진 건데요. 수중 구간만 335m에 달합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수중 탐사단이 영천 동굴로 들어섭니다. 짙게 어둠이 깔린 좁고 가파른 수로를 지나기를 여러 차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지하 수중 동굴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탐사단이 마지막 모습을 드러낸 곳은 영천 동굴이 아닌 인근에 있는 영천리 곰굴. 영천 동굴이 인근에 있는 동굴과 연결됐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진 겁니다. 이번에 밝혀진 영천 동굴의 길이는 735m. 이 가운데 수중 구간만 335m에 달해 국내 최장 수중 동굴로 확인됐습니다. 동서동굴은 약 한 250m의 플러스 알파예요. 현재 지금 수치상으로 나온 거로 봤었을 때는 영천동굴이 규모로는 지금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상태예요. 지금까지 발견된 수중 동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는 강원 정선의 용소 동굴이지만 영천 동굴이 길이로는 가장 깁니다. 동굴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종유석과 종유관 등 다양한 동굴 생성물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이끼장수 노블레와 귀뚜라미 부치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애초 영천동굴은 지난 2017년 충청북도 기념물로 지정될 당시 길이가 201m로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국내 최장 수중 동굴로 확인됨에 따라 연구 목적의 학술 가치도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조사를 담당한 한국동굴연구소 측은 영천동굴을 교육과 소규모 탐방 용도로 활용할 것을 권했습니다. 가이드 교육 체험 활동을 할 수 있으려면 영천동굴이랑 영천리 곰굴 수상 구간에 있는 데를 좀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좀 고려해야 되고. 충북 단양군은 이번 조사 연구 용역이 끝나는 대로 영천 동굴의 교육 탐방이나 관광 자원화 방안 계획 등을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30일) 0시 기준 하루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국내 발생 환자도 한 자릿수로 떨어졌지만 해외 유입은 여전히 많은 상황인데요.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현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30일 기준 코로나19 국내 발생이 7명으로 진정세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말씀하신 대로 어제 신규 확진자가 국내 및 해외 유입을 포함해서 10명대인가 총 18명으로 발표되었고요. 예. 이 중에 국내 확진자만 보면 7명,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 자릿수대로 다시 감소를 했습니다. 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 또는 두 자릿수로 왔다 갔다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등록은 한동안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떨어졌다라고 해서 좋아할 것도 아니고 늘어났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실 부분도 아닙니다. 실제로는 전체적인 경향성을 봐야 되는데 전체적인 경향성이라든가 아니면 현재의 방역 당국의 통제 현황을 고려해 볼 때 어찌됐든 일단은 진정세로 들어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든지 조건만 맞으면 큰 폭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확진자 추이가 등락이 반복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하지만 해외 유입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가 중국과 베트남, 캄보디아에 2주 이내로 출장을 갔다 온 기업인은 2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대로 해도 괜찮을까요? 물론 정부가 밝힌 대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그간 발생한 확진자 수가 타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는 합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의 경우에는 글쎄요, 그러니까 국가의 규모가 크고 인구 수가 많기 때문에 단순 수치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어제 신규 확진자가 100명 수준에 달하고 있거든요. 어찌됐든 누적 환자 수가 많고 적고 또는 일일 확진자 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아직은 비교적 안전한 국가로 평가되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자가격리를 면제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이지 코로나19 청정국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해당 국가의 공식적인 통계 자료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간 해외 유입에 의한 지역사회 감염이 매우 제한적으로 발생한 것은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해서 자가격리를 시행했기 때문인데요. 물론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한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좀 빠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매우 위험한 방역 조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면 입국자에 의한 대규모 지역사회 감염 내지는 지역사회 숨은 감염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특정 국가의 자가격리 면제 조치를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 주셨고요.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을 허용한 지 사흘 만에 부산에서 열린 롯데 홈경기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켜지지 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기장 내 방역 수칙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까요? 일단은 말씀하신 지난 28일 부산 사직구장 관련해서는 지금 스포츠 관람 허용은 조건부이거든요. 현재 수용 인원의 그 10%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 관람을 허용한 것이지 이러한 조건부라는 점, 그러니까 취지에 맞게 좌석을 골고루 배정을 했어야 되는데 일루 내약 쪽만 집중되도록 좌석을 배정한 것은 이거는 취지에도 맞지 않고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에서는 이 스포츠 관람 인원을 단계별로 확대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기 위해서는 10% 현재의 10%에서 이루어지는 상황, 즉 사회적 거리두기를 얼만큼 이행하느냐. 그리고 집단 감염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단계별로 확대를 하겠다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확대를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 상황 10% 수준에서의 어떤 그 정부의 취지에 맞게 잘 이행하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 이걸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조금 더 세밀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인도 최대 도시 뭄바이의 빈민가에서 코로나19 항체 생성률이 57%인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정 지역에서 집단 면역이 생기려면 항체 생성률이 대략 60% 정도는 돼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요. 뭄바이의 빈민가, 세계 최초로 집단 면역 형성지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뭄바이 빈민가 지역의 항체 생성률이 약 60%에 달한다는 것은 그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예. 다만 집단 면역이 실제로 감염병 차단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된 특정 지역이 아니라 비교적 광범위한 지역에서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해당 지역은 외부와의 인적 교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만 집단 면역이 형성됐다라고 해도 외부에서 유입되는 감염원이 계속 있는 한 그 지역에서도 지속적으로 감염자, 그러니까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한편 미 식품의약국 FDA가 다음 주 코로나19 혈장 치료제를 긴급 승인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자, 그럴 경우 코로나19 치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혈장 치료는 공급이나 아니면 효과면에 있어서 매우 제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부에서는 혈액형을 맞출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를 하고도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혈액형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야 용혈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코로나19 치료제에 있어서 혈장 치료는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코로나19 치료에 있어서의 어떤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이적인 치료제를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FDA에서 긴급 승인을 하려고 하는 거는 과거에 렘데시비르처럼 현 상황이 코로나19에 대한 특이적인 치료제가 없다 보니까 긴급 승인을 하겠다라는 것이지 완전한 치료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또 치료제 관련해서 빌 게이츠 전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코로나19 치료제가 연내 개발되고 사망률도 상당히 낮아질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빌 게이츠 회장의 전망,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평가하시는지요? 이 부분은 지난 28일 빌 게이츠 전 회장이 CNBC와 인터뷰에서 백신보다는 치료제 개발이 빨리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언급을 한 내용이거든요. 예. 근데 현재 빌 게이츠 재단을 통해서 특정 연구기관이나 제약사 등의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련해서 해당 제약사나 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 진행 상황을 보고를 받을 텐데요. 이런 보고 상황을 근거로 해서 언급한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실제로 해당 연구 진행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 한 가지 언급한 부분만 가지고는 빌 게이츠 전 회장의 어떤 전망이나 이에 대한 가능성을 평가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빌 게이츠 회장이 언급대로 하루빨리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이 된다면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하루빨리 개발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예. 저 역시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처럼 많은 분들이 국내외적으로 그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개발에 노력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개발 소식을 만나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15만 명을 넘겼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은 현지 시각 29일 오후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439만 491명, 사망자 수를 15만 34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사망자 15만 명은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 66만 2천여 명의 22.7%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사망자가 15만 명을 넘긴 것은 지난 2월 6일 캘리포니아주 센타클래리타 카운티에서 첫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온 지 174일 만이고 10만 명을 넘긴 때로부터는 63일 만에 5만 명이 더 늘었습니다. 정점이던 4월 하루 2,000명이 넘었던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경제 재개를 전후해 하향 안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가 급증하자 주들이 앞다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술집 영업을 중단하는 등 조치에 나선 것이 효과를 내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로버트 레드필드 국장이 연방정부의 코로나19 대처에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레드필드 국장은 현지 시각 29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실수들이 있었다며 그리고 우리는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레드필드 국장은 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깨닫기도 전에 유럽으로부터의 유입이 일어났다며 미국이 유럽에서 닥쳐올 코로나19의 위협을 인식하는 데 늦었다는 점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유럽의 위협을 깨닫고 유럽으로의 여행을 봉쇄할 무렵에는 이미 아마도 매일 6만 명이 유럽으로부터 돌아온 지 2, 3주가 됐을 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가 이슬람권 최대 행사인 성지순례 하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해마다 전 세계에서 250만 명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모였지만 올해는 1,000명에게만 성지순례가 허용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하지 이후에 이어지는 이슬람 명절 기간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동헌 기자입니다. 지난해 하지 성지순례 기간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대사원의 모습입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이슬람 순례자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대사원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쓴 올해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사우디에 거주하는 외국인 무슬림과 내국인 신청자 가운데 추첨으로 선발된 1,000명만이 순례에 참여했습니다. 모두 마스크를 쓰고 충분한 간격을 유지한 채 수시로 체온을 재야 합니다. 순례객들은 일주일 자가격리 후 메카에 도착했고 도착해서도 지정된 호텔에서 8일간 격리 생활을 했습니다. 해마다 250만 명이 몰리고 밀집 이동으로 종종 압사 사고가 나기도 했지만 올해는 50명씩 조를 나눠 이동하도록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성지순례가 끝나고 이어질 이슬람 명절 기간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며 이슬람권 각 정부에 특별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توصي المنظمة البلدان عند اتخاذ قرارات متعلقة بعيد الأضحى بأن تنظر بجدية في إمكانية إلغاء التجمعات الاجتماعية والدينية الحاشدة. 친지를 방문하고 가축을 잡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풍습이 자칫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엄격한 방역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가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구매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는 길리어드와 6,300만 유로, 우리 돈 약 883억 원 규모의 구매 계약을 현지 시간 28일 체결했으며 코로나19 중증 환자 약 3만 명을 치료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U 집행위는 8월 초부터 EU 회원국과 영국에서 렘데시비르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는 이번 계약은 즉각 필요한 수요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10월부터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탈리아가 코로나19와 관련한 국가 비상사태 기한을 10월 15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이탈리아 상원은 현지 시각 28일 표결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 연장안을 승인했습니다. 비상사태 기간 이탈리아 정부는 의회 승인 없이 봉쇄조처 도입을 포함한 각종 방역 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습니다. 비상사태 연장은 이탈리아에서 여전히 하루 2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독일과 스페인 등에서 제2 감염 확산 우려가 나온 데 따른 것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혜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두 가지 소식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제가 준비한 소식은 우선 교과목에 관한, 그중에서도 수학과 과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이 일반화가 됐지만 그러면서 더더욱 우리 교실 내 디지털화는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여러 과목 중에서도 여전히 수학과 과학은 학생들에게 좀 어렵고 재미없는 과목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 이 수학과 과학 교육을 좀 바꿔보자라는 이런 시도가 시작이 됐고 오늘은 이 내용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 수포, 과포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저도 학창 시절에 수학과 과학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었는데. 어렵죠. 네. 자, 하지만 그 4차 산업 시대에서는 이제 갈수록 수학과 과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특히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의 수가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조사 내용을 보면 중고생 10명 가운데 1명이 수학 기초학력 미달 학생으로 나타났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특히 최근 5년을 기준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 가운데 수학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학생의 경우 2015년 수학 과목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4.6%였는데 점점 올라서 2019년 11.8%로 5년 만에 2배 이상 올랐고요. 고등학생 역시 이 수학 과목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2015년 5.5%에서 2019년 9%로 5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예. 참고로 기초학력 미달 기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해마다 실시하는 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대상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100점 만점 가운데 2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학생을 말합니다. 예. 네, 학생들이 수학을 유달리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 관련 얘기를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꼭 이런 기초 공부들, 수학과 과학 기초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이런 상황이 안타깝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뭐 저희가 사실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요즘에는 나 때는 말이 이런 말 하면 안 되긴 하지만 네. 저희 때만 해도 뭐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요즘 학생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또 중요한 개념들이 됐고 이런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학습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 현장의 변화가 더 필요하다. 이런 공감대가 더 확대됐습니다. 교육부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미래 지능정보사회의 발전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초등학교에서부터 정보, 인공지능 관련한 학습의 기회를 확대하고 또 모든 학교에서 첨단 과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생의 맞춤형 학습을 위한 인공지능 학습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뉴딜이 그 교육 현장에도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학생들이 디지털 신기술 관련 내용을 아주 어릴 때부터 익히는 것은 물론이고 또 IT 기술을 활용해서 그 교육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는 시도도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이런 분석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이 학생들 수준별 학습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네. 뭐 이런 프로그램 외에도 기존의 IT 기기나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새로운 수업 방식도 더욱 현장에서 활발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한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단순히 오프라인 교육을 대체한 것을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으로 발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AI, 빅데이터와 같은 신기술이 적용된 에듀테크를 활용하고 또 자기주도 학습 등을 통해 깊이 있는 사고를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네, 교육과 기술의 합성어죠. 에듀테크라는 말이 와닿는데요. 요즘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을 할 수 있었던 때에도 여기 이러한 뭐 통신이나 또는 소프트웨어 같은 과학기술이 있었던 덕분이었죠. 앞으로는 교육 현장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더 커질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뭐 그런 면에서 교육과 과학의 어떤 협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부는 이를 위해서 제1기 수학과 교육발전 협의체를 발족했고요. 내년 6월까지 교육과 과학 두 분야가 협력해서 구체적인 과제를 선정하고 일선 교육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네. 동시에 또 수학, 과학 대중화를 위한 지원 사업도 대학 또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과 함께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네,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혜가 좀 잘 모여서 창의적인 인재를 좀 양성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최근에 또 들려온 기분 좋은 소식이 있었죠. 예. 이제 최근 이제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우주 발사체 개발에 고체 연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예. 우리나라 우주 발사체 산업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오늘 이 얘기가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자세히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기존에는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 1976년 처음 채택된 이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서 그동안은 우주 발사체 엔진의 추진력에 일정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사실상 액체 연료만 쓸 수 있었는데 이번에 제한이 풀리면서 액체와 고체 연료 모두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됐고 이로 인해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정부와 민간이 함께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연구하거나 개발하는 일에 가능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환영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고체 연료가 가진 장점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장점이 있나요? 네, 우선 고체 연료에 대한 특징을 조금 자세히 알아보면 이 고체 연료를 사용해서 발사체를 만들 경우에는 우선 구조가 간단해서 제작이 쉬워집니다. 또 비용도 액체 연료의 10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한데요. 다만 이제 추진력은 고체 연료가 액체 연료에 비해서 조금 더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큰 추진력을 낼 때는 액체 연료를 사용하고 조금 더 작은 추진력을 낼 때는 크기가 작은 고체 연료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연료 주입 면에서도 고체 연료의 장점이 있는데요. 액체 연료는 장시간 연료를 주입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 고체 연료는 미사일 안에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다라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체 연료가 가격 경쟁력이 있는 건 물론이고요. 신속한 발사도 가능하게 한다는 건데 자, 그러면 한국형 발사체죠. 누리호에도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건가요? 네, 우선 현재 이 한국형 발사체에는 액체 연료를 쓰고 있는데요. 중간에 추가로 추력이 필요할 경우 추가 고체 연료 부스터를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체 연료를 사용하면 저비용으로 로켓을 제조하거나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의 우주 개발 참여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나 최근에는 이 다양한 종류의 통신 위성이나 관측 위성 발사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소형 위성의 경우 또 소형 로켓이 필요하겠죠. 이 고체 연료의 활용으로 소형 발사체 시장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고체 연료 로켓 기술을 축적한 방산 업체들이 이제는 중장거리 민간 발사체 시장에 진입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향후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통신, 관측용 소형 위성을 발사체에 올려야 하는데요. 이러한 소형 발사체 시장에서 경쟁력 상승이 예상됩니다. 이로써 우주 개발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 협력으로 변화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에 우리 민간 기업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우주 산업에 도전하고자 하는 젊은 인재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을 기반으로 우리의 독자적인 우주 수송력을 강화하고 우주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주 발사체 산업이 발전한다는 것은 관련 기업이 또 많이 생기고 인력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경제적인 효과도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그동안 우리 기술로 만들어서 쏘아 올릴 수 있는 그 발사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했었는데 그 꿈에 한 발 더 가까이 가게 된 것 같아서 좋은 소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혜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ree, two, one.
과기정통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의 SNS 과학 콘텐츠가 3년 연속 조회수 1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전기연구원은 지난 2018년 처음으로 SNS 콘텐츠 조회수 100만 뷰를 달성했으며 지난해 132만 뷰에 이어 올해는 7월까지에만 이미 1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전기연구원은 블로그와 유튜브, 페이스북 등 6개의 SNS 채널을 운영 중이며 과학을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15분 내 눈으로 확인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다양한 항체들을 제작하고 이를 이용한 항원 신속 진단 기술을 한국화학연구원이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원 신속 진단 기술은 항원 항체 반응을 활용해 임신 진단 키트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15분 내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흡연이 여성의 뇌동맥류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베스 이스라엘 다코니스 메디컬 센터 연구팀은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미국과 캐나다 5개 대학병원에서 두통 등으로 뇌 스캔을 받은 여성 5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흡연 여성은 금연 여성보다 뇌동맥류 위험이 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흡연 기간이 길수록 뇌동맥류의 위험이 더 커졌습니다. 뇌동맥류는 뇌동맥의 일부가 탄력을 잃으면서 부풀어 오르는 현상으로 파열되면 출혈성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단백질 촉매인 효소를 모방한 신개념 산업용 촉매가 개발됐습니다.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최민기, 화학과 김영준 교수 연구팀은 플라스틱과 비닐 등의 화학 재료를 만들 때 생체 촉매인 효소와 같은 원리로 작용하는 고성능 산업용 촉매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자연계 효소를 모방해 원하는 반응물만 선택적으로 전환하는 촉매 설계 방법은 세계적으로 보고된 바 없는 새로운 개념이라며 향후 다양한 화학 반응에 폭넓게 응용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자원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약 2억 5,500만 명이 극심한 물 부족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런 물 부족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분을 모셨는데요. 과학의 달인 시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보전연구본부 최준석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우리나라는 물론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 현상이 참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유엔 세계 투자원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까지는 적게는 48개국 20억 명이, 많게는 60개국 70억 명이 물 부족을 겪을 전망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세계 각국은 심각한 물 부족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물 부족 문제가 사막이 많은 일부 중동 지역에 국한된 문제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미국을 포함하여 북남미 지역, 유럽 지역 및 아프리카 등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부 지역과 도서 지역은 매년 심각한 물 부족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적 물 부족 문제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사님께서는 이런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또 깨끗하고 안전한 그 물 확보를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연구인지 소개해 주시죠.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해서 그동안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부족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소 담수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소 담수화는 바닷물에 포함된 염분을 제거하여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담수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물론 생활용수를 포함하여 공업용수 및 농업용수 등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해소 담수화는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대체수 자원 확보 기술인데요. 중동에서는 오래전부터 해소 담수화 기술을 적용하여 수십 년 넘게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해소 담수화 기술에 대한 수요는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우리가 시중에서 이용하고 있는 해양 심층수도
담수화 기술을 이용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바닷물의 염분을 제거해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담수로 만드는 해수 담수화 기술이 전 세계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다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러면 지구상에서 해수와 담수의 비율은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지구 전체 물의 양은 13억 8,500만 큐빅킬로미터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지구 전체를 2.7km 높이로 덮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예. 그런데 염분 함량이 적은 담수는 지구 전체 물의 2.5%에 불과합니다. 나머진 해수고요. 네, 담수 중에서도 빙설과 지하수를 제외하고 사람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담수물이나 하천은 전체 물의 0.01% 이하인 10만 큐빅킬로미터에 불과한데요. 또 가뭄과 홍수 등 기상이변 탓에 사용할 수 있는 수자원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정수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수는 대부분 하천수와 호소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천수나 호소수가 부족하면 바로 물 부족 문제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물이 이렇게 적은지는 지금 잘 몰랐는데 굉장히 놀랍네요. 자, 그런데 이번에 개발된 기술이 기존의 해수 담수화 공정과는 차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선은 그 기존 공정부터 설명해 주시죠. 해수 담수화 기술은 1세대 증발법과 2세대인 역삼투법으로 크게 구분되는데요. 오래전부터 선원들은 항아리에 바닷물을 담아 끓인 뒤 증발된 수증기를 스펀지에 모아 식수로 썼다고 합니다. 1세대 증발법도 이처럼 바닷물을 가열하여 증발시킨 후 물을 생산하는 전통적인 방식인데요. 다른 방식보다 공정이 단순하지만 물을 증발시키기 위해 에너지가 많이 소모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2세대 기술인 역삼투법은 역삼투막을 이용해 바닷물에 포함된 염분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담수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역삼투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농도가 다른 두 용액 사이에 반투각성 막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농도가 묽은 용액 속의 용매는 농도가 진한 용액 속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담수가 해수 쪽으로 이동한다고 볼 수 있죠. 이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농도가 진한 용액 쪽에 높은 압력을 가해주면 묽은 용액 속으로 이동하는데요. 이러한 원리를 이용한 것이 역삼투법입니다. 역삼투법은 증발법보다 에너지 소모량이 적기 때문에 많이 보급되고 있지만 아직도 그 생산 효율은 낮은 편에 속합니다. 또 이런 해수 담수화 공정에서 발생하는 농축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해수 담수화 공정에서 발생하는 농축수는 바다로 흘려버립니다. 아, 다시 바다로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수의 염도가 증가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최근 중동에서는 농축수 발생량을 줄여 담수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기술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기존 방식보다 에너지 소모는 줄이고 생산 효율을 높이면서 농축수는 저감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박사님께서 개발한 해수 담수화 기술은 이런 기존의 단점들을 보완한 기술인가요? 네, 차세대 해수 담수화 기술인 막 증발법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해수 담수화 기술인 증발법과 역삼투법의 장점을 이용한 새로운 개념의 기술인데요. 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분리막을 이용해 수증기만 통과시킨 후 냉각시켜 담수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막 증발 기술은 기존 해수 담수화 공정보다 낮은 온도와 압력 조건은 물론 높은 온도 조건에서도 담수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담수 생산량을 기존 공정보다 20에서 30%가량 향상했고요. 기존 해수 담수화 공정에서 발생하는 농축수를 30% 이상 감소시켜 친환경 해수 담수화 미래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막 증발법이라는 그 새로운 기술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새로운 기술인 만큼 개발하시면서 어려웠던 부분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었나요? 막 증발법이라는 기술은 1960년대에 처음으로 기술에 대한 개념이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막 증발법에 필요한 소재 및 핵심 기술이 부족해서 오랜 기간 크게 주목받지 못했죠. 그러나 최근 소재 발달로 인해서 막 증발 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막 증발법을 활용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개발하고 실용화를 위해서는 실증 플랜트 실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에 저희 팀에서 개발한 중공사 모듈의 막 증발 플랜트 기술은 세계 최초로 실증 플랜트 규모로 적용된 기술인데요. 순수 우리나라 기술로 개발되었으며 소재, 공정을 포함하여 실증 플랜트 제작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처음으로 시도하는 기술인 만큼 실증 플랜트 구축 과정에서 생각하지도 못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구가 종료되기 전에 실증 플랜트를 구축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실증 플랜트 구축이 왜 중요한지 그 이유와 함께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죠. 실증 플랜트 구축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 일반적으로 작은 실험실 규모에서 실험한 결과가 실제로 규모를 증가시켰을 때 제대로 성능이 나오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따라서 실증 규모로 실험한 결과는 실용화를 위해서 필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실증 플랜트로 하루 400 큐빅미터 규모의 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운용을 해서 정말 이게 그 물이 생산이 되는지를 이제 실험을 해보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기대할 수 있는 산업적 또 경제적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해수 담수화 분야에서 큰 규모로 사업을 하는 기업이 1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시공을 담당하는 회사의 평균 이익률이 2% 미만으로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즉, 해수 담수화 시장이 과열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치열한 해외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핵심 기술의 확보와 부가가치 창출이 필요합니다. 본 기술이 상용화되면 해수 담수화 시장에서 농축수를 저감시키고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산업적, 경제적 효과가 크리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로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막 증발법 기술의 이 관련 중요성과 또 가치도 살펴봤는데 현재 그럼 어떤 단계인지도 궁금해요. 현재 막 증발 기술은 국내에서 실증을 마쳤기 때문에 해외 진출을 위해서 해외 현장 적용 테스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된 기술에 대해서 국내외에서도 관심이 많아서 여러 곳에서 연구 협력 제안을 받았고 현재 상용화를 위한 추가 연구를 준비 중입니다. 또한 본 기술은 고농도의 해수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해수 담수화 이외에도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검토가 추진 중입니다. 네. 이 바닷물을 정말 그 마시는 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다가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박사님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 팀에서 연구 중인 해수 담수화 기술을 더욱 많은 분야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현재에도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접목한 연구를 수행 중이거나 추진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를 연계하는 연구와 바닷물의 염도차를 이용해서 해수 담수화 과정에서 소모되는 에너지를 낮추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 담수화 분야뿐만 아니라 식품산업, 양식업까지도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기술을 적용할 수 있어서 향후에는 다양한 분야의 적용성 연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발한 기술이 궁극적으로 전 세계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작게나마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물은 흔한 자원이 아니잖아요. 인류 생존에 꼭 필요한 물을 안정적으로도 깨끗하게 확보할 수 있는 이 기술이 하루빨리 상용화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준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이 허용됐지만 일부 경기장에서 관중들이 얼싸안고 환호성을 지르는 등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관중 입장 확대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는데요. 스포츠 관람이 다시 정상화되기 위해 관중과 구단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